네, 주블리 안보 특강 시간입니다.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 요즘 정말 수고 많으시는데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변론도 이번 주로 다 끝나고 네. 특위는 2주 연장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2주 연장했습니다. 예. 2월 말까지 연장이 됐죠. 네. 지금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좀 전체적인 사실 우리가 진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 네. 그거를 감추는 자, 그리고 아예 거짓말을 해대는 자 이렇게 이제 갈리는데 네. 전체적으로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사실 12.3 내란이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위헌 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들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아주 또 엉뚱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극단론자들은 옹호하지만은 사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이상민 헌재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해대고 있는데 이상민이라든지 또 여인영이라든지 그 고등학교 참 부끄러운 학교가 돼버렸는데요. 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가가지고 학생들 격려했다고는 합니다만 참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진실을 밝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그걸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 주신 시민들과 또 국회의원들이 있었지만 그 한편에는 계엄에 어쩔 수 없이 출동했지만은 여기에 그 항의하고 항명한 군인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이후에도 사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참가했던 인원들은 중에 반성하면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밝혀내고 포상도 해야 된다. 예. 예를 들어 항명을 했던 불법적인 위원회 항명했던 군인들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께서도 메시지를 냈어요.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선처하는 것은 법원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회에서 그렇게 선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국회에서 사실은 그것은 사법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사법부도 국민적인 여론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디까지 처벌을 하느냐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엄군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핵심 가담한 사령관들을 하고 그 밑에 어쩔 수 없이 간 저는 초기부터 초급 간부들은 봐줘야 된다. 예.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적절성까지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뭐 윤석열 탄핵에 집중되는데 탄핵이 되고 나면은 이러한 실체가 더 밝혀질 겁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빙상의 일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밝혀진 것이. 일단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는 철저히 하고 거기에 처벌 수위 이런 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자는 인간이 안 됐구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구나. 저놈은 정말 용서가 안 돼. 그런 놈 하나 꼽으라면 누구 꼽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두 번째 김용현, 세 번째 이상민, 여인영이죠. 그렇죠. 충암파, 사인방. 충암파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보면 네. 이게 갑자기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자들이 정말 진작부터 개업을 모의한 정황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자들 언제부터 모의를 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윤석열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내란 또는 계엄에 대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고요. 총선 전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거는 23년도 11월부터라고 봅니다. 그건 무슨 계기가 있죠? 23년 11월에 이제 여인영 충안파를 방첩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때가 네. 여인영을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을 하는 게 이제 계엄 모의하는 실행 단계인데 네. 그때 사건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놈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엄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가 이제 윤석열 지지도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요. 또 총선이 얼마 남기지 않았잖아요. 총선 24년도 봄에 있었으니까 그 전해 11월 달이니까 이미 그때 이미 사실은 그 여론이 거의 바닥을 치고 그 전부터 이미 반국가 세력 이렇게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고 해결 안 되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을 써서 총칼로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총선이 남아 있으니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은 국회가 자기 멋대로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입장에서. 근데 총선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야당이 190석 가까이 이렇게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국회 핑계를 대고 더 과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최고 정점을 찍었던 거는 작년 8월 초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죠. 네, 그러면서 아주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김용현을 장관에 앉히면서 세팅이 끝났다. 네, 이렇게 네. 봐야죠. 네, 그래서 김용현을 장관에 앉히는 순간 제가 바로 계엄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 제기를 안 했고,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잖아요.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이 2명인데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둘이 다 중앙부고 네. 계엄이 실행되면은 그때도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키맨이 3명인데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이다. 그 중에 2명이 키맨이 중앙부고 계엄사령관은 자기들의 멋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여지없이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이전에도 사소한 징후들은 많았잖아요. 김용현이가 경호처장 시절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공간에 불러서 뭐 충성 다짐을 한다든가 모임을 한 정황들 이런 것들이 정황으로 제기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뭔 소리냐 그건 일상적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 제기했던 우리를 그 괴담론자니 음모론자니 했는데 결국 현실화됐던 거죠. 예.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다음 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이 잡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왜 가나 했더니 미국 CIA 국장을 만나기로 돼 있었다고 국회에서 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CIA 국장을 만나는 게 왜 만나는가도 궁금하지만 만약에 만나서 이미 CIA가 첩보를 다 입수하고 너네들 그러면 안 돼 이럴까 봐 그냥 서둘러서 해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미국은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시점은 정확히 몰랐던 것 같고 대략 알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미연합사에 그 당시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예. 연합사령관이 미군이고 연합사 부사령관이 한국군 사성장군이잖아요. 어떤 이런 비상계엄이 있고 군에서는 또 무장공비가 나타날 때 그거는 경계태세 2급을 걸은 거예요. 그 정도면 아주 중차대한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사에서는 와치콘이라고 해서 북한을 감시하는 걸 단계를 높였어요. 그럴 때 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한테 빨리 찾아와서 모르면은 그 보고를 받든가 좀 정보를 구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냐. 예. 그런데 비상계엄이 지나고 한 새벽 1시 정도 돼서 접촉이 된 것 같아요. 이미 22시 30분경에 비상계엄이 되고 한 2시간 반이 돼서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접촉이 됐다. 이거는
연합사령관이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북한에 도발이 있으면 바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합니다. 전화를 하든가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은 평택에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바로 만나든가 하는데 예. 늦게 만났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날 또 뭐 미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가 외무부 장관이나 뭐 다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어디선가 보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네. 그분만 유일하게 고위 장성 가운데 더럽히지 않은 네.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봤는데 그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그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뭐 그렇게 평가를 지금 윤석열 정권 때 포스타가 된 사람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단지 한미연합사는 평시작전과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관련이 적었다 뿐인 거죠. 운 좋게 비껴간 거라고 네, 봐야 네,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렇지만은 솔직히 똑바로 박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면은 반론을 제기해야죠. 이건 왜냐하면 한미연합사는 모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미 간에 긴밀한 그걸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합사 부사령관이면 미군 사령관하고 바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은 부당하다 하면은 솔직히 사표를 던지든지 했어야죠. 예, 그렇죠. 그런데 별 4개씩이나 달고 거기에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별값을 못한 거죠. 네, 다 부하 수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서 천만 다행인데 최고위원님 만약에 정말로 이제 수방사, 방첩사 또 특전사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병력이 배치되고 계엄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병력이 있거나 그 병력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한미연합사에 있습니까? 한미연합사에는 없죠. 평시작전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한미연합사라고 해도 한미군을 하는데 한미연합사는 전시에만 군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네. 전쟁 직전부터 해서 대포콘 2나 3 때부터 하는 거지 지금은 평시작전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은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데가 없죠. 사실은 합참의장이나 지작사령관이 이런 사람은 힘이 있었는데 다 같이 부하 수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건데 잘못된 게 하나 있어. 하나는 비상계엄이 조건이 안 됐는데 이루어진 거. 군에서는 그러면 경계태세 2급을 발령을 해버린 겁니다. 예. 합참무장이. 경계태세 2급 조건은 무장공비가 나타난다든가 북한에 중요한 도발 징후가 있다든가 할 때 하는 건데 평온한 날이었는데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정군에게 경계태세 2급이라고 하면은 완전 탄약을 주고 완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삼척 같은데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 보면은 비상을 걸어서 각 도로마다 왜 검문소 설치하고 서울 같으면 다리 좌우측에 검문소 설치하고 다 확인하고 이럴 정도로 되는 상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예. 왜 비상계엄이 걸렸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걸어요. 그래서 정군이 비상계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상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은 거기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갔을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과 장관이 주도한 건데 예. 거기에 반기를 들 그 군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하늘이 보우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전두환이가 이렇게 12.12 군사 반란은 국가 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이 따로 있었을 때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이제 자기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막 최규하를 협박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는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버렸는데 네. 어떻게 그걸 상대로
병력을 움직여서 그걸 제압하고 막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걸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우리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있다고 하지만 미군들은 국내 정책 관여를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늘 미군은 성자편에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이기는 편에 또 손들어주고 뭐 그러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할 확률은 적고 단지 비난을 하겠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계엄을 반대한다 정도 성명서는 낼지 모르지만은 그랬을 것 같고 군 자체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친위 구태타인데 거기에 대항할 군은 없었을 것 같고 단지 장군들 중에 용기 있게 나는 반대한다고 사표를 던질 정도 소극적인 저항, 그 정도는라도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잖아요. 법무부에는 한 분이 던져버렸잖아요. 그 회의창가 하라니까 비상계엄이 되고 유혁? 유혁 그분은 회의 참가도 이것은 비상계엄을 돕는 거다 하고 사표를 바로 던질 정도 용기. 그것이 군에서 아마 포스타급에서 이루어졌다면, 쓰리스타급에서 누군가라도 했다면은 진짜로 군이 바로 서고 이렇게 욕을 안 먹을 텐데 그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죠. 이번에 이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국회에서도 하고 헌재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김현태 707 단장 계엄 다음 날 막 울면서 부하들 봐달라고 그랬던지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본인들도 비상계엄 내란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다 그 수사를 받고 하니까 변호사를 채용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본인 방어, 본인의 형을 뜨겁게 받기 위해서 내란과 무관하다는 걸 점점 입증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면 본인들 죄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그쪽 편에 서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초기에는 수방사령관 인터뷰할 때도 그때 제가 했을 당시와 국방위 와서 한 얘기는 본인 사죄 드리고 사과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투로 나왔는데 지금은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신의 아니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국방장관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이제 국방에 대해서 가장 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국방장관 없는 상태가 이렇게 계속 가도 큰 문제 없을까요? 저는 뭐 당분간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 없지만은 국방부 차관이 대리를 하고 있잖아요. 대리 체제가 돼 있고 군은 지휘관이 없더라도 바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늘 갖추고 있어요. 전시에 지휘관이나 누구 사설이 되든 전사가 돼도 뭐 전사 되더라도 바로 지휘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요. 지휘관이 없으면 부지관이 하고 부지관이 없으면 참모장이 하고 이런 훈련을 평상시 많이 합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부도 사실은 장관이 없어도 차관이 대응하고 그럼 실장급들이 다 하는 거고 각도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연합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과 같이 북한을 또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군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괜히 뭐 쓸데없는 놈 또 괜히 안 치는 것보다는 낫죠. 지금 서울경찰청장 임명한 것 보면 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괜히 뭐 이러쿵 저러쿵 또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명하고 청문회 준비하고 청문회 하면 2달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 바뀌는데. 네, 그럼 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국방부 차관이 그래도 위기 관리를 나름 잘하고 있는 것 있다고 같아요. 봅니다. 네. 근데 국방부 대변인은 왜 안 바꿔요? 바꿔야 되는데, 네. 저 국방부 차관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 대행이니까? 그렇죠. 바꿀 수 있죠, 지금은. 네. 그 대변인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본인도 불편할 것 같은데. 네. 국방부 대변인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지경이 되면은 국방부에 있는 계엄에 참여했던 장군급들은 다 바꿔야 돼요. 예. 공수 여단장들도 다 바꿔야 되고 그 707 같으면 대령 단장 정도까지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방부에도 핵심 참모 또 은연중에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 차관도 뭐 사실은 여기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계엄 때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지휘했을 때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홍장훈 차장 증언할 때 보면 네. 홍장훈 차장이 김선호 차관하고 육사 동기라고 그러더만요. 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여인영하고 통화하고 나서 전화하니까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더라. 네. 그러니까 김용현이 결국은 김선호 차관을 못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는 사전에 몰랐다고 하던데요. 네. 사전에 몰랐던 것 같고요. 김선호 차관은 신원식 장관이 있을 때 임명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신원식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리고 뭐 차관은 좀 원만한 인원이고 무리수를 떠는 인원이 아니니까 김용현하고 궁합이 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시킨 것 같고요. 예. 신원식도 그렇고 자기 핵심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장관이 앉고 옆에 차관이 앉고 바로 옆에 합참의장이 앉았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핵심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계속 뭐 앉아만 있었다겠습니까? 그 몇 시간 동안 예. 뭔가 도왔을 수 있잖아요. 물론 소극적으로 도왔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내란과 관련된 부하 수행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우리 김병주 최고님 말씀하실 때 그런 인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원이라는 네. 말이 이렇게 좀 입에 배어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군에서는 인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네, 네. 지금 제가 인원이라 그랬는가요? 배어 있죠, 인원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에서 쓰는 용어하고 일반 용어가 다른 게 네. 우리 총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럴 네. 때는 인원이라는 말을 네. 쓰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한 개인을 이야기할 때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군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런 인원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한 특정 개인도 인원이라고 지칭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가 뭐 자기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도 없다고 했다가 그 안에 그냥 바로 인원이라고 네. 여러 번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자는 검사 출신인데 왜 인원이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도 안 봤을 갔다 때 온 놈이. 그 대통령 바로 옆에는 김용현이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국방부로 그 청와대가 이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는 합참 국방부 늘 군인에게 에워싸여 있고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경호처장 그리고 그 당시 경호차장도 군 출신 투스타가 있었어요. 지금 예, 경호청. 예. 그러니까 항상 자기 주변에는 경호처장, 차장에게 에워싸여 있고 본인이 맨날 그 군을 보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도 군인이 보이고 차창 밖에도 군인이고 그럼 저 사람들 어떻게 뭐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들 뭐 하고 있습니다. 맨날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들 예. 지금 합니다 하니까 본인도 자꾸 그 언어 습관들이 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예. 아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납득이 좀 되네요. 네, 그렇죠. 아니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인원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서 처음에 하마터면 우리 속을 뻔했잖아요. 예. 그래 군대에서나 쓰지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인원이라는 말을 썼겠어. 네. 그러면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도 없다고 그래서 그랬겠지 했는데 그 뒤로 몇 초가 못 가서 인원 이러길래 1분 조금 지나서 저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사람, 의원이면 의원이라는 걸 쓰지 인원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해놓고 1분도 조금 지나서 바로 인원 한 것은 군 부대 안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 나름 추측을 해봅니다. 네. 나오시면 또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임종득 의원인가 네. 부승찬 의원하고 대판 붙었잖아요. 네. 깨갱했죠. 뭐 해보자는겨? 뭐 그랬는데 뭐 회유 정황 막 이런 걸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어거지죠. 뭘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 보고도 탄핵 공작인이 회유했다고 예. 하는 것이 예. 가서 인터뷰했는데 그 면담할 때 인원 문을 부수고라도 인원을 먼저 얘기했어요. 예. 인원 요원을 끌어내라. 그래서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니까 인원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냐라고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알았지만은 예. 그 시청자를 위해서 반문을 해준 예 국회의원입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회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언론사 지금 우리 백운기 선생님도 저를 회유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애매하면 다시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까? 그리고 부승찬 의원도 회유했다고 하는 것이 12월 10일 날 국방위가 열렸을 때는 특전사령관이 왔어요. 그때 와서 오전이 끝나고 나서 오후 점심시간쯤 됐을 때 본인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 라는 걸 그 얘기를 하겠다 해서 거기 휴게실에 아마 부승타는 국방위 간사하고 박범계 의원하고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오후에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하고 그런 정도 얘기가 하고 오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이 실제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 예. 요거를 실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회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국방위에서야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뭐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곽종근 사령관한테 공익 제보자 신분을 보장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제안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길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아마 박범계 의원은 대전 지역이고 곽종근이 대전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지역이니까 좀 더 애정이 가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은 내란 주요 종사자로 되게 되면은 무기징역 정도 되니까 같은 지역으로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세한 거를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하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증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증언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공익 제보자들 등록하고 하면은 피해가 적을 것이다. 길을 알려준 겁니다. 예. 그래서 용지 있으니까 쓰고 하면은 좋겠다 하고 길을 알려준 것이지 그걸 뭐 회유의 목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네. 지금 외교통상위원회인가요? 그렇죠. 근데 국방위원회로 온다고 네. 오늘 들었는데. 국방위가 열리는데 오늘부터 올 것 같은데 왜 오죠? 이 유용원 의원이라고 네. 계시는데 그분 군사안보 국방 전문 전문기자였던, 기자죠. 그때 12월 5일 날 겸 그 다음 날 국방위가 열렸을 때 유용원 의원은 처음으로 비상계엄 잘못됐다. 그래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전하 김민석 의원이나 부승찬 뭐 박선원 의원이 그 비상계엄 할 것이라고 할 때 자기는 택도 없다고 소리했다. 그랬죠. 그것도 죄송하다 아. 하고 그 진심 어린 사과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많이 혼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거기는 진실을 말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교체하고 윤상현은 뭡니까? 지금 내란 수계와 내통을 하면서 내란을 그 옹호하고 지금 뭐 극우 집회 사람들과 연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위에 와서 실제 그런 것들을 획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죠. 다시 군을 내란하라고 선동할까 봐 겁이 나죠. 그런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국방위원회에 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유영원 의원 엊그저께 만났었는데 6개월만 자기가 외통위 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윤상현은 있겠다는 거죠. 네. 국방위가 더 시끄러워지겠는데요. 네. 근데 윤상현은 뭐 솔직히 의정 활동에서 국방위에도 몇 분 온 적은 있어요. 임시로. 근데 활동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와서 출석 체크만 하고 가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이 윤상현 오는 걸 극구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와도 출석 체크만 하고 가버리니까
화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유영원 의원은 되게 군사 전문가라서 예. 논리정연하게 그렇죠. 군을 질타도 하고 군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우리 또 야당 의원들 말의 반론을 요목요목 목소리가 크지 않다 뿐이지 논리적으로 하는 아주 전문가인데 그런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또 사과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국민의힘 스스로 수준을 낮추는 것 같아요. 네. 윤상현 같은 자 오면은 최고위원님이 가볍게 제압하시면 되죠. 네.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서부 지원 난동을 부렸던 폭도들 때문에 참 많은 국민들이 놀랐는데 이제 또 헌법재판소 쓸어버리자 막 이렇게 막 글도 올리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일부에서는 네. 내일 모레 13일 네. 이날이 D-Day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거든요. 네.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네.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서부지법에 관련해서는 62명이 기소가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8명 정도 지금도 수사하고 있고 그런 인원들도 아마 기소가 거의 될 것 같고요. 서부지법에 관련된 사람은 거의 기소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그 선동에 의해서 본인들 젊은 친구들이 간 사람도 많잖아요. 인생을 완전히 어떻습니까? 망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를 테러하자는 것들이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 뭐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 헌법재판소 도면이 나오고 또 거기에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은 쉽게 들어간다. 뭐 이런 거기에 관광지지 않습니까? 예. 한복을 입고 그 한복을 빌려서 입고 가면은 한다. 한복 빌릴 수 있는 집은 어디다. 이런 것까지 막 커뮤니티에 놔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언론하고 여러 군데 체크해 봤더니 그런 것들이 한 20건 돼 있어서 경찰에서 내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엄격히 내사를 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고 그래서 엄격히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전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저는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님도 저놈들이 또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드는데 네. 원래 김병주 최고위원님 무술 하셨죠? 네.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저기 설명하실 때 보니까 토시들 방건 토시 같은 예. 경우 밖에 야외 나갈 땐 안에 차고 가죠. 무술은 어느 정도 뭐 조금만 그렇지만 뭐 옛날 젊었을 때고 예. 그래도 제가 유도를 좀 오래 해서 유도는 나이가 들어도 예. 뭐 몸을 방어하실 수 있죠. 방어할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또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이가 저를 좌표 찍었지 않습니까? 김병주 TV에 곽종건 출연할 그러니까요. 때부터 뭐 탄핵 공작이 공작이라. 됐다. 그 예. 이후에 지금 문자 폭탄이 훨씬 많아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위협하는 문자도 많고 네. 그래서 저도 밖에 활동을 지금은 좀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실내 국회 내라든가 방송, 유튜브 이런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밖에 저녁 약속이라 이런 걸 거의 저는 지금 안 하고 될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괜히 저녁 먹으러 갔다가 혼자 예. 또 어떤 봉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닐 때는 항상 제가 변장을 하고 다닙니다.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뭐, 예. 뭐 안경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혹시 또 알아볼까봐 참 좀 그런 위협을 많이 느끼고 느끼시죠? 있죠. 네네. 각별히 좀 네. 정말 김병주 의원님은 국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박선원 의원님 나오셨을 때 김병주 의원님 국보라고 그랬다가 네. 민망했었는데 각별히 좀 박선원은 너무 챙기시길 바라고. 훌륭하시죠. 네네. 끝으로 네. 이제 내란 특위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남은 기간은 어떤 것에 주력을 하실 생각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내란 특위가 연장된 이유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란은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핵심 증인이 나온다 해도 입을 닫아버릴 거라고 봐요. 수방사령관처럼.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실무진들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방사 같으면 참모장이나 작전처장 또는 뭐 이런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더 자세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무진들을 좀 더 불러서
정확히 이것이 뭔지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하고 지금 안 밝혀진 것이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고 또 군에서 이것을 경계태에서 2급 걸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걸어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밝혀내야 되는 거죠. 예,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지금 밝힐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앞으로 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증인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각 사령부별로 예. 이제 실무진들을 부르면 실무자들은 그래도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전 참모 이런 사람들. 예, 작전처장, 뭐 작전 참모 예. 이런 사람들은 와서 실제 증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수방사령관이 입을 닫아버리고 선별적으로 답변하니까 수방사령관 밑에 있는 경비단장을 불렀잖아요. 아, 예. 대령인데 경비단장을 나름 또 수사기관에 가서 진실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경비단장을 불러서 한번 들으려고 하고 목요일 날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내란 특위 청문회 할 때도 좀 더 입을 열 수 있는 사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